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처럼 제가 오늘은 이 자전거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전거 타이어의 전반적인 역사와 함께 이번에 스포츠온 55에서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의 신형 버전 이 파워컵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쉐린 파워컵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가 직접 타이어를 장착을 해보고 이제 라이딩을 한 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어딘가에 여러분들께 이 타이어를 두 세트를, 한 분께 각 한 세트 총 두 분께 이 미쉐린 파워컵 클린처 타이어를 드리는 이벤트를 제가 잘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댓글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자전거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고 계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타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주 예전에는 이 자전거 타이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마차 같은 그런 목재의 휠에다가 철판을 대서 타던 게 이제 가장 최초의 형태라고 해요. 아무래도 나무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노면이 워낙 고르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좀 삭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들에게 그 말 발에다가 발굽을 달아주는 것처럼 이 나무 휠에도 철판을 덧대서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게 내구성을 늘린 게 바로 이 자전거 타이어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아주 옛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그 앞바퀴가 되게 큰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페니파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무를 붙여서 타던 게 이제 타이어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를 시작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는 뭐 타이어를 만드는 능력이라던가 타이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 고무를 달았던 거죠. 그래도 이 철제 휠보다는 부드러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무를 달아서 탔던 건데, 이게 아무래도 노면의 충격을 거의 흡수를 해주지 못하고 충격이 이 라이더에게 자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덜덜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리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럽은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라 거의 코블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울퉁불퉁했어요. 그런 길들을 이제 자전거를, 그렇게 딱딱한 자전거를 타고 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무 산업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전거 어떻게 좀 편안하게 탈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봤고, 그러다 결국 1887년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죠, 덜롭이라는 사람이 그 브랜드 덜롭을 이제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태우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타기 위해서 지금의 자전거의 형태처럼 조금 더 이제 고무 안쪽이 비어있는 형태를 달아준 게, 그게 이 자전거 타이어의 정말 최초의 현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덜롭이 아들에게 이 타이어를 만들어준 계기도 되게 웃긴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탈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골이 깨질 것 같다는 거지. 자전거가 막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막 아버지 못하겠어요, 아들 운동 안 할래요,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할래요 라고, 그때는 컴퓨터 게임이 없었겠지만 그럼 뭔가 저 그냥 놀러 나갈래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이 운동을 좀 하길 바랬던 이 아버지 덜롭이 이 아들에게 조금 더 자전거를 재밌게 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전거 타이어를 만들지 않았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자전거 타이어가 서서히 진화를 하는 과정에 이 1889년에 고무 제품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던 에두아르 미슐랭과 안드레 미슐랭 형제가 이제 1891년에 자전거 타이어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냐? 바로 탈부착식 타이어입니다. 휠에다가 타이어를 붙이고 뗄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냥 일체형으로 본드를 붙여서 타야 됐던 타이어에서 펑크가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집에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타이어에서 드디어 분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펑크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타이어나 튜브 같은 걸, 그 당시에는 튜브가 아니라 캔버스 청 같은 걸 이제 안에다가 덧대서 좀 보강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지니고 있다가 혹시나 펑크가 났을 때 이제 빠르게 교체를 하고, 펌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바람을 넣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미쉐린 파워컵에 대해서 조금 우리 조사를 해봅시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바로 이 미쉐린 파워컵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이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컴페티션, 퍼포먼스, 그리고 액세스,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로 타이어들이 구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미쉐린 파워컵은 컴페티션 레벨입니다.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트라이얼용으로 나오곤 있는데, 사실 모든 브랜드에서 타임 트라이얼용이라고 나오는 타이어들은 사실 내구성이 정말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건 그 타이어들을 탓할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타이어들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어들은 정말 극악의 구름 저항을 줄이고 극악의 그런 구름성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성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펑크 차라리 빨리 갈아 끼우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호인들은 그런 개인 독주용 타이어보다는 이렇게 컴페티션용, 시합용 타이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타이어 한번 열어볼까요? 뒷면 박스를 열면 여기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런 박스들도 요즘은 또 다 친환경 소재로 많이 만들죠. 네, 역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타이어. 오,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귀엽네요. 저는 이 미쉐린 타이어의 이 파란색 로고가 진짜 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지금 이제 형광색 프레임을 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파란색의 그런 매칭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검정색이 들어왔네요. 네, 아주 예쁩니다. 한번 열어보면 특히나 클린처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이어가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를 좀 보면 이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부에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카본 패턴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선의 그런 패턴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런 고무 칩 같은 거 이렇게 좀 뜯겨나간 흔적 같은 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타이어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타이어 측면에 보면 타이어의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25에 622, 25인치 타이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이 이후에 있는 이 62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름 이런 걸 뜻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현대 사이클 타이어들은 다 700C를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요즘은 로드 사이클에도 뭐 28C, 30C 굉장히 넓은 걸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5C를 조금 익숙해서 그런지 계속 타게 되는 것 같아요. 28C도 사보기는 했는데 그냥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둔한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조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C를 여전히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 측면에 보시면 이게 진짜 잘 안 보여요. 이제 뭐 타이어 장착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보이긴 하는데, 타이어 제조사마다 각 타이어에 이 타이어에는 최소 이 정도의 공기압, 그리고 최대 이 정도의 공기압을 지켜서 넣어주세요 라는 게 다 측면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타이어도 다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미쉐린 파워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공기압 73 psi, 그 공기 펌프에 보면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최대 116 psi, 그러니까 116 이상은 넣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은 공기압을 넣는 게 아니에요. 라이더의 체중마다 공기압을 넣어야 되는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어 제조사의 권장 공기압을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온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미쉐린 타이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것에 그런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하단에 공기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에서 60km 사이의 라이더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을 한 100 psi 정도 넣으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이어의 너비마다 그리고 타이어의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특히나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이 조금 적게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쉐린 파워컵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I라고 해서 이제 인치당 얼마나 많은 타이어 스레드가 들어가 있냐, 안에 얼마나 많은 실을 짜서 이렇게 만들었냐를 이제 표기하는 수치가 있는데, TPI 같은 경우에는 120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안에 들어가는 실들이 점점 더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 한정된 면적 안에 더 많은 실을 넣으려면 결국은 실을 더 얇은 걸 짜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타이어들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구름성, 그리고 뭐 접지력, 뭐 그립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얇은 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내구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펑크도 조금 더 자주 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TPI가 굉장히 높은 타이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람이 정말 금방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 라이딩마다 어쩔 수 없이 펌프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120 TPI의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진 않는데, 특히나 이런 TPI가 높은 타이어들의 튜블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바람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건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났거나 불량인 게 아니라 그냥 그 타이어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라이딩을 나가시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은 TPI가 엄청 높은 타이어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굵은 실을 쓴 조금 더 튼튼한 그런 타이어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언제나 시즌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어들을 잘 보시면 지금 제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타이어는 이제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에 튜브를 넣지 않아도 되는 타이어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클린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두 타이어는 사실 둘 다 튜브를 넣고 써도 되기는 하지만 요 녀석은 이제 튜브를 넣지 않아도 된다. 요 녀석은 반드시 튜브를 넣어야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튜블리스 타이어들이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안에 그런 보강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냥 선호에 따라서 맞춰 가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처를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제가 클린처 타이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라이딩, 우리 친구들과 라이딩, 뭐 동호회 투어 라이딩 이런 데를 가면 펑크가 날 일이 어떻게든 생기긴 합니다. 뭐 안 생기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건 제가 바란다고 그렇게 안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펑크가 나는 분들만 계속 나는 성향도 꽤나 보이긴 하는데 그랬을 때 대처가 튜블리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실란트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좀 메꿔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동호회 라이딩 하면서 친구들이랑 라이딩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실란트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산화해버리는 모습, 그냥 굳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고 실란트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튜블리스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펌프도 그냥 우리가 클린처 타이어 쓰듯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튜블리스 타이어를 이렇게 편하게 펌프질을 했던 기억이 없는데 비드가 빠졌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압축을 해서 막 팡 이렇게 띄워줘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바엔 그냥 편하게 클린처 쓰고 안에 튜브 뭐 펑크 나면 빠르게 바꿔주면 되고 어떻게든 집에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클린처를 조금 대처가 쉽다 보니까 이렇게 클린처를 선호하게 됐는데 튜블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튜블리스의 어떤 점이 클린처보다 나아서 이제 넘어가셨는지 또 댓글에 또 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받아온 건데 그냥 컨텐츠 촬영용으로 받아온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는 10월 노란색 측면 월이죠.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옛날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쓸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텐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도 조금 클래식한 모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텐월 좀 많이들 좋아하시고 아니면 올블랙인 프레임을 쓰시는 분들이 또 이런 텐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미쉐린 파워컵이라는 자전거 타이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자전거 타이어라는 건 사실 설명도 다 좋지만 결국은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느꼈는데? 이 타이어 추천할 만해? 뭐 기존에 탔던 타이어들 대비해서 어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 궁금한 거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이 미쉐린 파워컵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가서 타이어를 바꿔 끼우고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미쉐린 파워컵 타이어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미쉐린 파워컵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쌍수루 채널을 구독을 해준다.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사실 이 항목은 너무나 쉽게 패스죠. 좋아요도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하단 댓글란에다가 최고의 미쉐린 자전거 타이어 추천 영상이라는 문구를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맛집 한 군데만 추천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맛집 중에 와, 이 집은 진짜 나 가보고 싶다 하는 딱 두 집을 뽑아서 제가 그 집들을 직접 가보고 그 맛집을 추천해주신 분들께 이 타이어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진행 기간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이날로부터 딱 일주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첨자를 6시에 제가 영상을 올림과 함께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릴 테니까요. 그때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맛집들 중에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맛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잘 챙겨놨다가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라이딩 가실 때 저번에 누가 여기 맛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가보는 우리만의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미쉐린 파워컵 타이어의 첫 느낌은 그냥 생크림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적지 않은 종류의 타이어를 써봤다고 자부하는데 미쉐린 파워컵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직진 구름성이 엄청나게 좋고요. 네, 구름에 있어서 저항감이 크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TPI가 굉장히 높은 타이어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대신에 코너 돌 때 그 코너 뭐라 해야지, 코너력이라 그래야 되나? 코너 접지력이 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가격대가 10만원을 좀 안 넘거든요. 튜브까지 해도 한 9만원 중반대? 그 정도라서 사실 진짜 편하게 쓰시기에는 사실 얘가 꽤나 추천할 만한 조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좀 비싼 타이어들, 좀 괜찮은 애들은 다 13만원 정도대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 부담이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실 10만원 언더면 네, 가성비를 좀 언급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능이면 가성비 맞습니다. 확실히 추천할 만합니다. 맨날 타이어 바꾸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새삼 놀랍니다. 야, 좋네. 이게 다운힐 코너링이 막 엄청나게 그냥 믿고 그냥 던지십시오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래도 누웠을 때 이거 밀려나겠는데? 미끄럽다? 불안한데? 이런 감정은 안 드는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그립 좋고 접지력 좋고 또 달릴 때 약간 그 바닥을 빠르게 낚아채는 느낌이 있어서 바닥을 물고 이렇게 채찍처럼 찰싹찰싹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단단하게 치고 달리는 느낌?